양극화라는 건 어설프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초양극화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양극화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서울과 창원의 집값 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과 창원의 집값 차이가 벌어지냐 좁아지냐? 벌어지고 있죠. 이게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 벌어지냐? 제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항상 제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요. 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보통 50억대에 거래됐었는데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왜 70억에 산 거냐? 아무리 뭐 계산을 하고 뭐 기대값을 계산하고 해도 이게 답이 좀 안 나오거든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2025년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원래 DSR보다도 가산금리 1.5% 수도권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내 소득에 비해서 대출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날 굉장히 다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상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울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고 마용성 그리고 강남 서초구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상위 입지들이 가격이 뜨겁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실제 서울의 외곽이나 다른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극화, 초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그만큼 다급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6월 마지막 주차의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 0.43%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이건 주간 변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년 만에 최고치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랴부랴 일단은 급한 대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주담대 총액 한도 6억 제한 그리고 유주택자에게는 아예 주담대를 원천 봉쇄 불가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가 의무화되고 그리고 대출도 35년, 40년은 불가, 30년으로 원리금 균등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보다도 조금 더 정교하고 세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당연히 2-3개월 정도는 지금의 뜨거웠던 상승세 매수세가 죽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인 효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급하게 그리고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진통제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다시 말하면 공급 대책이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와줘야 된다. 이번에 이런 대책들을 부랴부랴 내면서 사실은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집값이 멈추길 바라죠.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하락하길 바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이 주택시장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10명 중에 7, 8명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아파트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광고 효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과 세제 압박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반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대출 규제나 세제 압박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었다는 게 보통 취득세를 좀 강화한다. 보유세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줘서 빨리 팔고 시장에서 나가도록 유도해줘야 되는데 취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세를 올리니까 팔지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보유세로 괴롭히고 사겠다는 사람 취득세 높여서 못 사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대책이 사실 시장에서 반작용이 난 거거든요. 얼마나 상승 압력이 높길래 저 정도까지 할까?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효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학습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는 세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강남 서초구에 가서 직접 세금으로 압박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정책은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전혀 앞으로 세제를 안 건드리겠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후속적인 대책이 발빠르게 나와주는 것이 좀 시장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건 있다 그랬죠. 당연히 이번 기회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갖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와 진짜 이거 뭐 정말 아파트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으로 사실은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빨리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게 되고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분위기와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대책이 나온 지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장 상황을 지금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마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는 매수 문의는 끊어질 거고요. 그리고 뭐 팔겠다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1억, 2억, 3억을 낮춰서 내놓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관망세가 2, 3개월 정도 지속되고 매주 발표하는 한국 부동산원의 매매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일단 멈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부도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번에 이 대책이 과연 그러면 정말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마음대로 집을 사고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20억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타격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10억, 2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맞냐? 전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은 확실히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억, 4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뭐 6억 미만으로 대출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영향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이거 6억으로 제한하면은 이거 못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억이라고 하는 한도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물론 뭐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도 물론 국민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서울 아파트는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뭐 10억,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6억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들이 생애 최초로 또는 뭐 소득이 높아서 막 최대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자기 돈 3억, 2억, 3억 갖고 서울 아파트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사 6억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 수준을 산다 그래도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아마 해로울 겁니다.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 6억만 받아라 6억 이상 받지 마라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끌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끌 방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6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컨디션인 사람은 뭐 알아서 하는데 6억보다 더 받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성공적이고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6억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원래 이 제도가 나오기 전에 6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면 연봉이 한 8,500만 원 정도인 분이면은 6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도 나오고 스트레스 DSR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담대 금리가 한 4%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상금리 1.5%를 붙여서 DSR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1억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어야만이 6억을 다 꽉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웬만큼 높지 않은 사람이면은 6억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소득이 그거보다 낮다 그러면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어차피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번 제도와 관계없이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미만의 분들은 이 제도가 뭐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뭐 하려고 했던 걸 못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고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국민 아니냐. 근데 저는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현금이 그래도 적어도 10억, 20억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집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이 없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물론 시장에 반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 원칙에는 맞지는 않지만 이 제도 때문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리한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무리한 대출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하반기는 횡보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가격이 일부 지역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용성이나 사실은 강남이죠. 강남 서초 그다음에 뭐 일부 뭐 한남동이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들 이게 많이 올랐는데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는 보통 막 30억, 40억 이렇게 집값이 가니까 그런 거를 사는 사람이 타격을 물론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거기서 상승세가 이제 중위 가격이나 그 이하의 아파트로 불붙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횡보장이 나타날 거다. 그러나 저는 하락은 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 것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선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줬고 관심이 없던 분조차도 이 아파트라는 게 때만 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 사이클을 두고 이게 2021년도에 불장이었는데 지금 또 4년 만에 또다시 이런 불장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늘 생각을 하겠죠. 아파트라는 거는 진짜 언젠간 어쨌든 내가 좀 사긴 사야 되는가 보다. 이런 어떤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어쨌든 수도권과 서울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를 많은 분들이 그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요는 간단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20만 쌍 이상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20만 쌍이 결혼을 하면서 집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원래 집을 갖고 있는 분이 결혼할 수도 있지만 20만 쌍이 결혼을 하고 또 이 10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살다가 갑자기 10만 쌍이 이혼하면 또 그 10만 쌍도 또 새로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쌍 결혼하고 10만 쌍 이혼하죠. 거기다가 독립을 한 35만 가구 정도가 합니다. 그러면 35만 가구. 그러면 지금 이거 다 더하면 65만 가구거든요. 65만 가구가 전국에서 집이 필요하다. 근데 수도권은 딱 인구의 절반이니까 한 30만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또 갑자기 없던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집이 나오는데 1년에 우리나라가 사망자가 한 30에서 35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걸 감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러프하게 보면 약 15만 가구 정도가 수도권에 매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2025년도 그랬고 26년, 7년, 8년까지 서울은 거의 공급이 만 세대 이하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서울은 계속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걸 시장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요 때문에 그런데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러면 매년 15만 가구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집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에 대한 수요가 다 매매로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독립하면서 뭐 집을 사진 않죠. 그러니까 뭐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가기 때문에 15만 가구가 집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고 이걸 다 집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의 필요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당장 극복이 안 돼요. 왜냐면 갑자기 막 재건축, 재개발을 막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미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작년 24년 말에 2025년도 한 하반기쯤 돼서 굉장히 좀 아파트 가격에 상승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이번에 나온 신간이죠. 신간인 이제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이제 요 책입니다. 요게 이제 6월 27일 날 나왔는데 제목이 좀 가스라이팅 같죠?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제가 이 책을 작년에 기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한 6개월 후에는 상당히 불장이 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안 좋고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서 경기가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주택시장을 보면 아파트는요.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되거든요.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은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을 거냐 못 올릴 거냐를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지금 미국의 상당금리 기준으로 2.5%니까 2% 정도가 적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얼마나 어려우면은 미국과의 그 환율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2%까지 지금 통화정책이 낮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다 읽히는 거거든요. 정말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까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작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좀 시장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책은 아파트를 지금 빨리 사야 된다라는 내용이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지금 1억 모으기, 2억 모으기 해서 지금 1억, 2억 있는데 그러면 딱 1억만 모읍시다를 작년에 썼던 김경필 멘토가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1억, 2억 갖고 아파트 살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젠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도 계속해서 월세나 전세를 살 수 없고 언젠가는 필수 재화의 목적으로 사긴 사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요 최근에 이 정책이 만약에 먹혀서 집값이 안정됐다 그러면 이제 한시름 났다가 아니라 몇 년 후에 또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내 집 마련 전략을 가져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그 준비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도 아파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하게 하자라는 내용이죠.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전월세 가격을 주목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장주 같은 것들에 관심을 작년, 재작년에 많이 가지셨잖아요. 미국의 성장주가 막 올라가는데 과연 1년 전, 2년 전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주당 순이익이 많이 개선됐던 회사들도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막 늘어나지도 않는데 막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들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당 순이익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너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멈췄어요. 근데 반대로 주당 순이익이 좋아져. 주당 순이익 좋아지면 주가 또 달려야 되는데 안 달려.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거의 30%대거든요. 전세가율이라는 게 주당 순이익이고 주가라는 게 집값이에요. 똑같은 거거든 원리가.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남 또는 한강벨트 또는 마용성 서울의 상위 입지들이 올라갈 때 보면 막 전세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만 올라가. 전세가 안 올라가는데 왜 집값 올라가지? 그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전세가가 막상 오르면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가냐? 안 그렇습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전세가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시간을 두고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 매매를 막는다는 거는 정부가 못 사게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풍선 효과로 전세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전세가가 높아진다고 그거에 동시간대로 똑같이 매매가가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시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은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키우는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도 지금 주가는 가만 지지부진한데 요즘 실적이 개선돼서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다? 그럼 언젠가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주가를 밀어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간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영향을 준다는 거고 이번에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뭔가 스피디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속 대책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과 세제와 또는 기타 규제를 한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하는 규제. 그러다 보면 하반기는 사실 막 영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시장이 될 거다. 아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락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내가 무주택자인데 막 집값 난 아직 집 살 컨디션이 아니야. 난 앞으로 한 4년 5년 후에 내가 좀 장만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고 저축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데 막 지금 집값이 오른다. 그럼 괜히 불안할 텐데 어쨌든 시간을 붙잡아주고 올라가는 가격을 묶고 놔주면 나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반기에 전셋값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집값에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부동산 상승장에서 나타난 초양극화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책이 지금 6월 말, 그러니까 7월 초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칭찬해 주신 건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알고 준비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타이밍을 어느 정도 사실은 예측을 좀 했어요.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막 규제들이 나오고 못 사게 하고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책이 딱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마치 막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쪽의 책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언젠가 우리는 집을 아파트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왜 초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될 거라고 봤느냐 하면 사실 여러분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제가 폭탄 선언을 하겠습니다. 거의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오늘 집을 샀어. 근데 뭐 대출을 받아서 샀으니까 이게 좀 집값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올해 내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1년, 2년 후에 집값이 얼마 오를까를 궁금해하니까 답답한 거지. 사실 10년, 15년 동안에 평균 상승률은 얼마 올라갈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거의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맞출 수가 있냐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요. 데이터들을 쭉 시계열 분석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값의 변동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값이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엄청 기대가 높다. 그러면 그 기대가 높은 만큼 유효 수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수요가 생기고 그 유효 수요만큼 가격을 밀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산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기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를 안 하면 유효 수요가 안 붙죠. 유효 수요가 안 붙어. 그러면 그 가격은 자산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 C라는 자산이 있는데 A라는 자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B라는 자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C라는 자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 기대값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의외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에 34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보니까 46억 3천이에요. 전세 가격은 17억 정도 합니다. 34평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비싸죠. 한강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정도예요. 자, 똑같은 크기의 서대문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34평이고요. 가격은 10억 6,200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5억 2천 정도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아파트 중에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상승률로 어디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글쎄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두 아파트에 기대하고 있는 기대값이 있거든요. 그 기대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포에 있는 서초구죠. 반포에 있는 이 46억 3천짜리 아파트의 전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는 17억이에요. 평균. 자, 그러면 17억 정도를 집주인이 전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전세 안 받고 월세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보증금 안 받을게. 그냥 월세로 다 내. 그러면 17억 곱하기 1억당 45만 원 정도 봅니다. 월세를.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5.4% 정도 되거든요. 예금 금리보다 한 2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17억 원을 1억당 45만 원으로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76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12달 연간 받으면 1년에 9,180만 원입니다. 9,180만 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집주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가 한 2천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2천만 원 빼고 나면 현금 흐름, 그러니까 나한테 딱 떨어지는 순수한 수익은 7,180만 원. 나 46억 3천 주고 산 아파트를 7,180만 원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7,180만 원 나누기 46억 3천 하면 지금 현재의 명목 수익률은 1.55%입니다. 어때요? 와, 수익률 진짜 낮다. 1년에 7,180만 원 벌려고 46억 3천을 집어넣었다는 거니 이건 1.55%야. 이게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지? 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들어요. 이렇게 수익률이 1.55%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46억 3천에 산 이유는 그만큼 오를 거란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집이라는 거는 예금 금리의 2배는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최소 요구 수익률이 예금 금리예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예금할까 주식할까 하다가 주식한다라고 주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최소 이 주식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예금보단 더 나와야 되니까 예금 금리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죠. 2.5보단 더 나와야 돼, 수익률이. 근데 아파트는 취득세도 내지 보유세도 내지. 또 이거는 2.5만 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 보통 예금금리의 2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파트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 예금금리의 2배, 5%인데요. 그러니까 5% 나와야 내가 수지 타산이 맞는데 왜 1.55에 샀냐? 5%와 1.55%의 차이가 3.5죠. 대략. 매년 3.5 오른다는 기대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1.5밖에 수익이 안 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3.5는 매년 오를 거다. 이게 반포 아파트의 사람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서대문구 아파트 아까 34평 얼마라고 했냐면 10억 6,200인데 전세가 5억 2천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서대문구 아파트는 5억 2천을 1억당 45만 원 월세로 받으면 1년에 보증금을 0으로 하고 다 월세로 받아내면 234만 원, 1년으로 따지면 2,808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재산세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하고요. 2,808만 원 나누기 10억 6,200 하면 수익률은 2.64%. 아까 강남보다 높죠. 이렇게 강남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 강남보다 기대값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 정도는 올라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자, 그렇다면 그 차이인 2.34% 정도의 기대값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반포의 아파트는 1년에 한 3.5%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고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인 서대문구의 34평은 한 2.6% 정도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그렇게 계속 기대한다는 건 결국 10년 평균은 3.5에 수렴한다는 거고 강남은 서대문구는 2.6에 수렴한다는 거죠. 물론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오를 거다라는 것은 기대값이 시장이 훨씬 높은 쪽이 유효 수요가 더 세게 붙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10년 지나면 거의 상승률은 큰 차이 없이 1% 이상 평균 상승률로는 높았던 지역이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5년간의 주택시장의 상승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됐죠. 25년 전. 그때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가 얼마였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전 2000년대 들어와서 초반에 우리나라의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수준이 얼마였냐 하면 7.26, 6.98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 그냥 7, 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7, 8%의 10년짜리 국채금리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를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는 한 미래 한 10년, 15년을 우리나라가 한 7, 8%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경제라는 거예요. 그때 집을 산 분들은 이 국채금리에 한 1, 2%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 즈음으로 오면서 국채금리가 4.4, 5.4 뭐 요 정도 4, 5%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그러면 산 사람은 한 10년 동안 얼마 정도의 집값 상승이냐 보면은 역시 5%에 플러스 한 1, 2% 정도 붙은 한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준,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보자면 2.8, 2.7 뭐 요 정도거든. 러프하게 한 3%라고 치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장의 기대값 3%, 3.5% 수준에서 한 1, 2% 수준인 한 5% 정도 수준.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거꾸로 집값이 막 계속 하락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싸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싸고 뭐 이런 일은 안 발생을 할 건데 당분간은. 그렇다면은 지금 집을 사면 국채금리 3년물 금리에 플러스 한 1, 2% 수준인 5% 수준의 수준으로 평균 상승률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한 4, 5% 매년 오르는 아파트 사야 되냐? 라고 보면 4, 5% 오르는 걸 내가 꼭 사야 되나?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4, 5% 오른다 그러면 사도 뭐 크게 손해 아닌데 대출을 받아. 내 돈도 다 없는데 비용을 내면서까지 사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6억 총액으로 한도 제한하고 DSR도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해서 내 소득에 걸맞는 수준보다
더 무리한 영끌 대출은 안 된다라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얘기한 대책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안 산다고 해서 막 그걸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안 샀을 때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예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주담대 이자율 4%와 여러 가지의 규제와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의 평균 예상되는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금 서울 아파트를 한 30%, 40% 이내의 대출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근데 3, 40%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산다면 저는 지금 예상하는 4, 5% 평균 상승률이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적 이익이 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하면 나는 구독자 여러분, 큰일 났네. 그럼 나 50% 대출 받아갖고 샀는데 그럼 어떻게 팔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실 그렇습니다. 내 친구하고 나하고 소득이 똑같아. 그리고 돈도 비슷하게 갖고 있어. 근데 그 친구도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 나도 살까 말까 했는데 그 친구는 샀어. 대출을 한 50% 받아가지고. 나는 안 샀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50%는 좀 무리한 대출이고 재미없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친구보다 잘한 거네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친구는 그 50%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자 내고 원금 갚고 집값 올라주는 걸로 상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 대출 받으면 비용 감안했을 때 4%로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는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원금과 이자를 200만 원씩 내면 그 친구는 해외여행, 명품차, 이런 외제차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미래 저축에 콕 껴가지고 아주 무리한 과소비는 억제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죠. 근데 내가 지금 영상 보니까 내 친구처럼 50% 정도 투자해서 한 건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래더라. 그래서 내 친구는 200만 원 가까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나는 그 200만 원 여유가 생긴 걸로 다 유흥, 레저, 문화에 쓴다면 사실은 나중에 지나면 자산 가치는 친구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 또는 규제도 나오고 해서 안 사게 됐다. 그러면 원래 샀었으면 나가야 될 만큼의 이자와 원금 갚던 그 금액만큼 저축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친구는 아파트 사서 원금 이자 갚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러는데 나는 그냥 우리는 매년 해외여행 가고 우리 뭐 200만 원씩 원리금 내는 거 없으니까 벤츠 할부로 사자. 이러면 사실 자산 가치는 제가 봤을 땐 그 친구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인생이라는 게 뭐 미래 10년, 15년, 20년 후에 뭐 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거냐? 내가 지금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집을 이번에 안 사게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큼은 꼭 저축을 미래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게 양극화라는 말보단 초양극화가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양극화라는 건 어설프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초양극화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양극화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서울과 창원의 집값 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과 창원의 집값 차이가 벌어지냐 좁아지냐? 벌어지고 있죠. 근데 벌어지는데 이게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 벌어지냐? 진짜 제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항상 제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에 그 신축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보통 50억대에 거래됐었는데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뉴스가 됐었는데 그 사람 도대체 왜 70억에 산 거냐? 아무리 뭐 계산을 하고 뭐 기대값을 계산하고 해도 이게 답이 좀 안 나오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분은 아파트를 산 게 아니에요. 미술품을 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람보르기니나 롤스로이스를 산다. 그 사람이 수익률 계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롤스로이스를 사면서 이거 롤스로이스 이거 뭐 15억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얼마나 오를까? 그게 아니고 그냥 10억 돈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산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죽었잖아. 빈센트 반 고흐가 죽었는데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지 무슨 왜 거기다가 뭐 이게 비싸네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극화, 초양극화는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특히 이 초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집을 주거로 생각한다. 진짜 난 더 이상 돈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냥 편하게 잠 자고 회사 가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연립빌라가 좋아요. 왜냐면 연립빌라가 주거 환경이 나쁜 건 아니거든. 연립빌라도 너무 좋아. 근데 왜 연립빌라가 요즘 인기 없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오르는데 아파트와 유사한 위치에 있으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연립과 빌라들이 같이 올라야 되는데, 뭐 오르는 데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신사임당에 나와서도, 또 많은 유튜브에 나와서 뭐 가격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저도 뭐 폭등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락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집은 주식하고 달라요. 집은 왜 주식하고 다녀요? 주식은 말 그대로 숫자의 영역이야.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 얼마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거냐, 이게 이성의 영역이야. 이성. 근데 이 이성의 영역을 아파트에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보면 PIR이 어떻고, 뭐 뉴욕은 PIR,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이 몇 배냐? 그러면 뉴욕은 14배인데 우리나라가, 서울이 지금 20배가 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집은 감성의 영역.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비싸죠. 지금 서울 아파트 누가 싸다 그러면, 뭐 제가 싸다고 한 적 있으면 무조건 비싸죠. 그럼 비싸면 떨어져야 되느냐? 이게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셈타워 삼성역에 직장이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막 부랴부랴 집을 구하는데, 원룸을 삼성동에, 어떻게 보면 직장을 좀 가깝게 가려고 구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년 정도 거기 살다가 어떻게 해갖고 그 집을 빼고 좀 다른 데, 멀리 한 1시간 출퇴근 거리로 제 조언에 힘입어서 옮겼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삼성동 산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주변에 집 어디야? 그런데 저 삼성동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갔는데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어떻게 못 하게 됐는데 그냥 자기는 계속 지금 삼성동 사는 걸로. 여러분, 유럽 여행 패키지, 열흘 동안 여행하는 패키지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열흘 동안에 유럽을 둘러보면서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유럽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런 유적지들, 문화재들을 다 구경을 하는 거야. 이게 500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케줄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숙소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비행기도 똑같아. 근데 250이야. 그럼 어떤 거 가실래? 당연히 250까지. 미쳐서 왜 500을 내?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500만 원짜리 여행은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 사진을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도 돼. 근데 250은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나만 봐야지,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나 유럽 갔다 왔다고 누구한테 사진을 보여주면 안 돼. 이 유럽 여행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 내가 유럽에 가서 그 아름다운 문화재와 멋진 광경을 내 눈에 담고 내 추억에, 내 머릿속에 담는 게, 그게 경험하는 게 여행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본질로 보면 250을 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250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500을 하느냐? 왜 2배를 주죠? 자랑을 해요. 집이 어디세요? 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저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감성의 영역이냐? 벤츠를 성능이 좋아서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본 거거든요. 10년 전부터. 이게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벤츠에서 내려서 딱 내려갖고 문을 탁 닫고 딱 걸어오다가 한 10m쯤 간 다음에 내 차를 딱 바라봤을 때의 그 느낌, 이게 하차감이죠. 그러면 집은 그런 거 있냐? 귀가감. 딱 집에 갈 때 나 집에 가. 그 다음에 나올 때 출가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억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막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나와서 막 집이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막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폭락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집이 낮아진다는 건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값을 이해할 때 마치 밸류에이션을 주식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고 하는 부분, 그럼 똘똘한 아파트 한 채면 난 지금 뭐 1억, 2억 이제, 그 김경필 멘토님이 열심히 1억 모으라 그래갖고 1억 모으다가 지금 2억 되고 3억 되는데, 이거 아파트는 어떻게 그럼 똘똘한 아파트를 강남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똘똘한 아파트라는 개념은요, 꼭 상위 입지의 강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입지가 똘똘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책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 경기도에 똘똘한 아파트, 경기도에 으뜸 주거지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안 높은 동네인데 그 안에서도 강남이 있어.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초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울과 지방의 격차로 나타나. 그럼 서울은 다 비싸냐? 아니거든. 서울 가보면 또 굉장히 인기 지역이 있고 비인기 지역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인기 지역 안에는 또 양극화가 없냐?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인기 없는 지역에 가면 또 양극화, 또 그 안에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입지 선택의 레인지에서 가장 상위 입지를 사라. 그럼 가장 상위 입지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야?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어디야? 그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형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나 40, 50평짜리 산다. 내 같은 돈으로. 그럼 그거는 본인은 좀 약간 상위 입지가 아닌 하위 입지에 사는 거죠. 근데 나는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조금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어. 그러면 그 아파트 20평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양극화의 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산의 미래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살기가 어디가 좋다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 살기가 대한민국에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강남 소초가 막 살기가 좋냐? 좋죠. 근데 그럼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좋냐? 아니요, 비슷할걸요?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의 감성의 영역이 있다. 귀가감, 출가감이 다르다. 일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의 상위 입지로 가기 위해서 평형을 그래서 30평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 30평대는 끝났다. 뭐 이런 썸네일들 많던데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얘기고 뭐 끝나진 않죠. 근데 이제 인기로 봤을 때는 조금 저평형의 상위 입지 아파트가 똑같은 돈이라면 어쩌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내가 누리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자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빌라 연리 얼마나 좋아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의 어떤 미래 가치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매입이 어려운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아파트를 왜 사시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그 질문 던져보세요. 아파트를 왜 사시려고 하느냐? 그냥 아파트? 지금 작가님이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결국 당신 아파트 사게 된다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걸로 듣지 마시고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아파트를 왜 사려고 하느냐? 아파트의 대체제가 있거든요. 연립빌라. 근데 연립빌라는 왠지 미래 자산 가치로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이 아파트를 사면서 미래의 자산 가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주거 환경만 좋은 좀 그런 걸 그러면 똑같은 돈이면은 연립빌라도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자산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산다면 여러분들 많은 희생을 해야 돼. 현재 생활에서 많은 희생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 똘똘한 아파트 하나 그 강남에 산다는 그거 하나로 20년간을 내가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지고 사실 지난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대출이 다 없어졌지만 20년간 외벌이로 나 그거 진짜 지킨 정말 많은 걸 희생을 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 그러긴 싫은데 그러면 뭐 아파트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니다. 나는 어쨌든 내가 뭐 지금 당장에 좀 희생을 하더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아파트를 엄청난 고소득이 아니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평형을 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내가 SK 하이닉스를 다니거나 현대차를 다니거나 뭐 정말 엄청난 고액 연봉이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내 돈만 들어가서는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구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미래 배우자 돈이 들어가요. 2인 가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아주 고소득이 아닌데 오늘 아파트 꼭 사야 되겠어요 서울에. 안 돼요. 그거 뭐 된다고 막 판타지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제가 84제곱미터 최고 비싼 게 70억에 거래되는 것도 있지만 최고 싼 거 같은 경우는 4억 9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가 아파트를 서울에 산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 조언이라는 게 과거에 제가 이제 결혼했던 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그때는 그냥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나중에 빨리 결혼해가지고 맞벌이를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 돼버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까 말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고민을 한다면 집하고 연결한다 그러면 결혼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2인 가구가 된다면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 돈에다가 미래 배우자 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거기에 사실 조금 더 도움이 있으면 좋은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엄마 돈이 들어오면 좋죠. 엄마 등골을 빼라는 거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자녀는 도와주고 싶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씨드를 만들어서 결혼할 사람과 힘을 합쳐서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뭐 분양을 받든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를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해서 작은 아파트부터 어떻게 시작하려고 그런다. 정말 노력한다. 그 부모님이 모르지 않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데 강제로 등골을 빼라 그 뜻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하는 부모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요. 나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뭐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내 돈, 미래 배우자 돈, 엄마의 약간 지원이라 할까? 아니면 좀 뭐 빌려라도 주신다든지 마마론이죠, 마마론. 이렇게 딱 엄마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내 돈, 미래 배우자 돈, 엄마 돈 그러면 되느냐? 그래도 좀 모자라. 그럼 우리 엄마 돈만 왜 들어와야 되냐? 시엄마 돈도 좀 들어오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은행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이라는 거는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나는데 이게 집이라는 건 뮤추얼 펀드 같은 거예요. 엄마 돈, 시엄마 돈, 내 돈, 배우자 돈, 은행 돈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인 가구가 고소득도 아니고 평범한데 나 아파트 살 거야. 너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 계획 세우려면 씨드를 좀 키워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활동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 1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딱 1억만 먹읍시다. 책 이야기할 때. 5년 정도면 1억 있어야 된다. 급여가 너무 낮은 공무원이나 너무 급여가 작다 그러면 한 6년, 7년 안에는 1억이 된다. 1억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1억 모아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이제 한 2, 3년 지나면 2억이 돼요. 2억은 돼야 돼. 2억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접목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5개국 서울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폭등장에서의 벼락거지 탄생 배경과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사실 박탈감이죠. 나는 이제 뭐 1억 모으라고 그러고 1억 모으고 2억, 한 2억 정도 모았는데 이게 한 10년 직장 생활 내가 한 2억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가 한 6억, 7억짜리 아파트 저거 언제 살까 이러고 걔가 1억씩 올라버리면 이게 뭐야? 나 1억 모으는데 지금 5년 걸렸는데 쟤는 그냥 한꺼번에 1억씩 올라가니까 당연히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박탈감이 한마디로 자주 섞인 말로 나온 게 벼락거지 아니겠습니까? 난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면 벼락거지가 안 되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승장이라는 게 벼락거지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박탈감을 갖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럴수록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상승장일 때 5천 1억씩 오른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죠. 근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5천 1억 올랐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오르는 건 또 아니에요. 일정 수준으로 계단식으로 올라. 그러니까 몇 년은 또 잠잠해.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그동안에 안 올랐다가 한꺼번에 또 5천 1억 이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의 관점보다는 5년 10년 후를 보고 사실 중간에 올라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수준의 플러스 1, 2% 수준에 수렴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 오른다고 불안한데 또 안 오른 지 몇 년 또 됐거든. 2022년도, 23년도에는 어땠어요?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중간중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일단 내가 당장 1년, 2년 내에 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씨드를 늘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힘을 쓰셔야 되죠. 그런데 집값은 올라갈 때 이렇게 5천 1억씩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지금 2, 3%짜리 예적금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억 정도의 씨드를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는 2, 3%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예적금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분산 투자가 돼야 되죠. 최근에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벌써 미장에서 국장으로 갈아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것보다는 어쨌든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은 좀 덜 그렇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상승세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미국 주식
주가 수준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관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올 초에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의 분산 투자를 하려니까 겁이 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국내 주식도 어쨌든 지금 20% 이상 올라가지고 지수 3천 초반대이다 보니 뭐 4천, 5천 얘기를 하는 보도도 있긴 하지만 조금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것 때문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그 전부를 다 주식으로 편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한 30% 정도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도 국내 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1억 이상을 모았다면 그 정도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드라고 하는 볼륨이 빨리 커져야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내 집 마련의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자산 증가 속도는 어떤가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강남만 해도 기대값이 3.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수준에 한 1, 2% 정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봐야 기껏 4, 5%인데 그걸 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사고 다른 데 있었으면 전세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 4, 5% 올라도 그거보단 조금 더 오르는 효과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진 않죠. 당연히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또 지난 S&P 500이나 이런 것들의 지난 10년, 20년간의 수익률로 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지난 25년간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333%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집은 내가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에 넣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내 자산이고 내가 들어가 사니까. 근데 주식은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5년, 10년을 주식시장에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닌데 나 5년, 10년째 계속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혹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몇 억을 지금 직장인이신데 10년째 주식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거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3년, 5년, 10년을 주식시장에서 운용을 한다? 결혼 안 하셨습니까? 집 안 샀습니까? 차 안 샀습니까? 이사 안 갑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 5%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집을 왜 사?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집을 안 삼으로써 어딘가에 내고 있는 주거비용,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당장 급할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신축 아파트에서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을까요? 구축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냐? 들어가서 살 때 쾌적하고 너무 좋고 내가 누리고 주거 환경이 좋아. 당연히 신축이 좋죠. 근데 이제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신축과 구축 중에 어떤 게 내가 자본 투여한 거 대비 미래의 자산 가치가 높을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구축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축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년 이내에 한 5년 된 아파트를 샀어. 너무 좋아. 깨끗하고 좋다. 근데 이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어쨌든 10년, 20년 지나면 얘는 구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5억 원을 하는데 A 아파트는 신축이고 B 아파트는 구축이야. 아니 가격이 둘 다 똑같은데 왜 얘는 새 거고 얘건 헌 거냐. 그럼 새 거라는 얘기는 이 새 아파트가 위치가 더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축은 왜 신축도 아닌데 5억이나 하냐.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위치 가치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위치 가치는 안 바뀝니다. 물론 천지가 개벽을 해서 주변에 뭐가 뚫린다, 뭐가 어떻게 된다 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치 가치라는 건 잘 안 변하는 가치죠. 그러니까 똑같은 5억으로 투자하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사는데 전세를 구한다면 신축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금 출퇴근 거리가 멀더라도 집이 좀 쾌적하게 살겠다 하면 그걸 해도 되는데 집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거의 전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후에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구축을 사야 된다. 위치 가치는 신축 가치에 비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민 평형에 대한 견해와 최근 인기 평형대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종의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40평, 50평에 뭘 외곽에 살 거냐, 아니면 20평에 강남권에 살 거냐, 이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승률은 입지의 영향을 받고, 입지가 기대값이 유효 수요가 실제 미래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작은 평형의 상위 입지가 더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인기 평형은 25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최근 같은 경우는 25평 아파트도 들어가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처럼 3인 가구가 살 수 있고 4인 가구까지도 살 수 있는, 어린 자녀인 경우에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25평보다도 더 작은 전용 면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죠. 60, 59제곱미터가 아닌 47, 8,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 2평 정도. 요런 아파트들도 1인 가구나 아니면 딩크족 같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살면서 상위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이것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30평이나 25평 아파트에 못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본 수익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인데 아이를 안 낳는다. 사실 굉장히 고소득인데 아이 안 낳기도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요즘 또 트렌드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인데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는다라고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25, 34평의 강남권이나 기타 서울에 사는 돈을 그냥 20평 아파트인데 강남에 들어와 살겠다 라고 하는 수요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4평보다는 25평이 낫지 않냐 이런 트렌드인데, 저는 오히려 20평대 초반도 굉장히 인기 평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금이 1억 정도 있다면 지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1억 원의 시드가 있는데 꼭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빌라나 연립 같은 것도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양극화, 초양극화 시대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오르고 연립하고 빌라는 계속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손해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1억 원으로 저평가된 걸 산다면 역시 연립 빌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축보다는 위치가 참 괜찮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연립 빌라라는 거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파트만큼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실거주하면서 자본 수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연립 빌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핵심 지역 강남권의 서울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경기도 외곽이나 광역시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실 위험도 없고 인기가 있고 주거로서 크게 아파트는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이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번 책에 그래서 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놨어요.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임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뭘 봐야 되냐면 치안 환경을 봐야 돼요. 치안 환경, 그러면 아파트는 웬만하면 치안 환경이 좋지 않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치안 환경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집을 딱 승용차를 끌고 가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가봐야 돼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실제로 지하철역이든 버스 정류장이든 내려서 저녁에 가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파트나 또 그 빌라나 그 주택을 접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치안 환경이 어떤지는 느낌적으로 딱 옵니다. 주변에 위해 환경이나 위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위해 환경이나 위해 시설이 뭐예요? 유해 시설이 뭐냐? 유해 환경이나 유해 시설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그냥 술집이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사실 당구라는 게 건전한 스포츠인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우리 아파트 앞에, 우리 주택 앞에 이렇게 지나는데 단란주점 있고 당구장 있으면 아우 좋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유해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교육 환경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초품아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그럼 이 얘기는 한 반에 20명 정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A 아파트에서 5명, B 아파트에서 5명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A 아파트에서 5명 오고 저쪽 길 건너에서 주택가에서 또 5명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사실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시 수능의 뭐 1번지라고 하는 학원 컴플렉스 지역이 대치동이니까 대치동에서 얼마나 가깝냐 뭐 이런 게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실제로 입시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접근성이 좋으면 실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통학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반의 학생들의 거주지가 거의 비슷하냐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이제 임장 리스트를 책 안에 넣어놨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치안,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바로 교통과 고속도로 접근성입니다. 뭐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교통이라는 게 옛날에는 참 지하철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디다 집을 지으면은 지하철로 뭐 도보 10분 거리라는 둥 그리고 가보면 막 한 20분 걸려. 무슨 뭐 경보 선수가 걸어 다녔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워낙 이 연계 교통망 뭐 마을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집 앞에 바로 그냥 지하철이 있다면은 좋긴 하죠.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집 앞에 지하철이 바로 있으면은 막 문 열고 단지 앞에 나가네 바로 지하철역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약간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가까이 있는 게 좋죠. 뭐 너무 막 단지 정문 앞에 막 지하철이 있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약간은 사실은 유해 환경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막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게 보고요. 고속도로나 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면 되게 도움이 돼요. 서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나 제일 강력한 게 올림픽대로죠. 강변북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포가 굉장히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강이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반포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너무 편리해요. 그냥 올림픽대로 타면 금방 가. 다 어디를 가든. 그리고 어디 갔다 올 때도 올림픽대로 타고 오면 반포까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딱 중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지하철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핵심은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나 CBD라는 게 있습니다. CBD가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서 중심 상업 지역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 여의도,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중구, 거기 그 시내권이죠. 요 세 곳을 보는데 이 세 곳으로 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면은 아무래도 교통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연 및 조망권입니다. 집이라는 곳이 참 잠만 자는 데는 아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테라스에서 베란다 문을 딱 열었을 때 바깥에 딱 보면 뭐가 보여? 앞에 앞동이 보인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딱 열었는데 한강이 보인다. 와, 그러면 한강이 좋은 게 아니라 한강이 보인다는 거는 내 집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최소한 2-3km 내에는 아무런 인공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그게 좋은 거거든. 그게 그 개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인데 창문을 열었는데 2-3km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 상상하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게 뷰라고 하는 거죠. 조망권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 환경을 얘기하자면 주로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나 공원입니다. 공원 녹지. 자, 그러면 네 가지를 얘기했죠. 강, 하천, 호수, 공원 녹지. 산은 안 들어가냐? 산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은 좀 마이너스 요소다. 대한민국에서 구릉지에 있는데도 비싼 지역은 유일하게 한남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남동은 남산에 있는데 왜 비싸냐?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 남산이라고 하는 건 서울의 딱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한남동에서 한강을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남동이라고 하는 지역, 남산의 지역은 예전부터 수많은 외국 군대들이 주둔하고 또 지금도 많은 대사관들이 있고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죠. 거기는 약간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가 산에 있다, 아파트가.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자연환경이긴 하지만 산이라고 하는 건 구릉지에 지어졌다는 거. 구릉지라는 건 평지에 아파트가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한남동은 약간 특수한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강, 하천, 호수, 공원 녹지.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비싼 뭐 압구정동 재건축하기 전에는 현재 반포가 좀 비싸니까 반포를 보세요. 청담동을 보세요. 뭐 압구정동을 보세요. 뭐가 있냐? 한강 강이 있죠? 공원 녹지가 있죠. 한강과 공원 녹지가 결합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치동, 개포동, 도곡동 이런 데 보면 양재천이 있잖아요. 양재천. 그리고 공원 녹지가 있죠. 양재천 생태공원이니까. 하천이 있고 공원 녹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잠실, 뭐 이쪽으로는 한강이 있지만 또 이 밑에 쪽으로는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석촌호수도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대체적으로 치안도 좋고 교육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뭐가 있어요? 강하천 공원 녹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지역이 된 겁니다. 근데 교육 환경, 치안 환경, 교통 환경은 별론데 강만 있다. 그러면 그건 시골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임장을 할 때 절대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라고 하는 건 부동산은 가치가 주식하고 달라요. 재무상태표 본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 수준의 아파트를 두 가지 비교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임장 리스트를 가지고 임장을 한 다음에 평가하셔서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집 살 거 아니니까 집 보러 가지 말자 이러면 안 돼요. 당장 집 살 거 아니래도 남친과 여친과 임장 데이트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나중에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뭐 신간이 또 나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했고 해서 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나온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책은 사실 여러분들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1억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 2억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억, 2억 갖고 어떻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의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우면 늘 자산 시장이 꿈틀대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완화 쪽으로 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급격하게 금리를 낮춘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제 금리를 당분간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사실은 이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돈이 그러면 아파트로 올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좀 가게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있고 상법 개정이나 뭐 주주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강화하는 뭐 이런 쪽들의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재화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감성의 영역이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나의 자녀를 키워야 될 환경, 나의 주거인 환경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내가 쉬고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내야 될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굉장히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미래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아파트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안 사더라도 그 결정을 통해서 생기는 잉여소득. 내가 샀으면 이만큼 들어갔을 텐데 안 살 결정을 했으면 그 들어갈 돈을 여러분의 노후나 다른 쪽으로 시드를 키우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사니까 나 돈 안 들어가니까 더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더운 여름날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